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멋진 계획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3일 연속으로 좀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미준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월요일이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전쟁 영웅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문을 닫고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고 제가 월요일까지 좀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준 채널에 제가 올린 영상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초이스탁의 김민중 대표님께서 일주일에 최소 2개의 영상을 업로드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여기 하락장에 샀다면 지금 보니 대박이네. 하락장의 줍줍 결과 성적표를 공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올린 영상에 비해서 클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김민중 대표님이 정말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이고 또 주식 분석의 달인이구나 이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2개의 영상이 미준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저랑 김민중 대표님께서 미국 주식 초등학교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민중 대표님께서 녹화하신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영상을 충분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조금은 기분 좋게 제가 월요일 날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송을 매일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갑자기 왜 미준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그러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뭐 그것도 사실 금리가 낮다면 좋은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신흥 부자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한 게 지로 금리를 이용한 거죠. 금리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쌌습니다. 많은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부를 일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레버리지는요, 이렇게 돈을 빌리는 의미뿐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 혼자 낑낑대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협업을 하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이죠. 자신의 능력보다 더 출중한 분들 혹은 나보다 능력이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기대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확장하고요. 따라서 나한테 가장 유익하고 쓸모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좋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 분석에 관해서는요, 김민중 대표님만한 달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주식 분석을 제가 하기에는 지금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김민중 대표님께서 미준 채널에서 각종 우량주에 대한 주식 분석을 대신 해주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기업의 스토리에 좀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준 채널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기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우리의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중 대표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이 초이스 스탁이라는 훌륭한 툴을 많은 분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미 구축해 놓은 미준이라는 하나의 소통 창구를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주식 분석 툴을 소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레버리지를 받으면서 성공적이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혼조세였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붉은색의 수가 녹색의 수를 월등히 넘어섭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좋지가 않았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그 7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테크 기업 중에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S&P 500을 이루는 11가지의 섹터별 성적을 보시면요.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두 개만 플러스입니다. 하나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거는 이제 임의 소비재인데요. 어제 테슬라, 아마존이 좋았기 때문에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테크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선전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조금 좁아졌겠죠. 어제 65에서 62.5까지 하락했고요. 장기적인 추세 역시도 48에서 47로 소폭으로 좁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를 보시면요. 20 아래로 떨어져 있긴 합니다. 19.94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200일 이평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Fear and Greed 인덱스는 66입니다. 탐욕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초이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도 어제 수치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80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는 탐욕이 넘쳐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어제 발표된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최근의 추세에 비해서 굉장히 시장의 센티먼트가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들의 비율이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투자자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37.7대 36.7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여기 역사적인 평균 수치랑 비슷해진 거죠.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센티먼트가 드디어 정상화됐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크로 뉴스를 보면요. 부정적인 뉴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사실상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아직까지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가 섞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 최고치를 경신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과거 2020년 코로나 때도요. 여기 보시면 급하게 급락을 보이고 그리고 주시장이 쭉 달리잖아요. 그런데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요. 지금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분 좋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는 거죠.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 추세가 지속됐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주식이 올라가죠. 하지만 이때도요.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사도 부정적이었고요.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갑자기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센티먼트가 향상됐지만 정고점을 뚫어야만 그때부터는요. 기분 좋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자, 어제 3대 지수 모두 정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주온 탑픽의 성적은 좋았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요즘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B2가 4.7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3.76, 세 번째로 TSMC가 플러스 2.31, 테슬라 플러스 1.92, 비스트라 플러스 1.74, 팔란티어 플러스 1.42, 탈렌 에너지 플러스 1.38, 알파벳이 플러스 1.37, 아마존 플러스 0.98, 엔비디아 플러스 0.78,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0.5, 브로드컴 플러스 0.35, 메타도 0.17% 올라가면서 마감됐습니다. 나머지 종목 6개는 떨어졌는데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0.19%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이 0.47% 횡보했습니다. 우버 역시 0.76% 하락했고요.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0.80, AMD 마이너스 1.20, 마지막으로 넥스트래커가 3.1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조금은 무거운 주제 하나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엔캐리 청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금요일인데 이렇게 좀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보고가 됐고요. 따라서 지금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 30년물 수익률 급등은 미국의 재정 전망이 투자자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주목거리였다. 그러나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해외에서 비롯한 탓에 덜 언급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 일본 국채 수익률의 격렬한 상승이다. 며칠 전 일본의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으로 인해서 목요일 일본의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의 3.17%까지 치솟아서 약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4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3.67%로 급등하면서 2007년 발행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30년물, 4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전례 없는 수준까지 급등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게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한테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일본 금융기관들은요,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알려진 거래를 통해서요, 글로벌 채권 시장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요, 엔화로 자금을 빌려와서 달러와 같이 수익률이 더 높은 통화를 매수하고요, 해당 통화에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엔화는 정말 오랫동안 이 가치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너무나 낮았죠. 그래서 엔화를 빌리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쓴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자, 그러나 한 전략가에 따르면요, 그 시대는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미국 국채와 주식 모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자, 이제는 엔화, 엔캐리를 해서 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져나가면요, 결국은 주식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프랑스 기반의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의 알버트 에드워드 전략가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만약에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요, 자국 투자자들을 국내로, 일본 내로 유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미국 금융 자산에 엄청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알버트 에드워즈는 목요일 보고서에서요,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상승한 것을 더 넓은 글로벌 맥락에 두지 않고 미국 국내 재정 상한 탓으로 돌린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와 주식시장은 모두 일본 자금 흐름에 의해 부풀려져 취약한 상태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국채시장도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일본에서 들어온 이 자금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현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본 국채 시장의 장기물의 급등을 이해하고 추적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일본의 국채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조언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에드워드의 발언은요, 최근 일본 채권 시장의 매도세가 목요일 아침에 미국 국채 시장, 특히 장기 국채의 매도세에 최소한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국채 인기가 뚝 떨어졌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미국 국채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사실 일본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도이체뱅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연구원의 의견인데요. 미국 재정 위험 가속화에 가장 중요한 단일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표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 국채 수익률과 일본 엔화 간의 격차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르면요,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오르는데도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그 얘기는 엔화 대비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본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사들이지 않고 자국 자산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매수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재정 불안이 더 빠르게 표면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 국채의 매도세가 미국 국채 시장의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일본 자산이 현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자, 원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랑 국채의 가격은 반대로 가잖아요. 국채의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사실상 나중에는 수요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자를 더 많이 주네? 이제는 국채를 사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형상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밑에 보면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인데요. 원래는 같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엔캐리 청산이 나타날 테니까 우리는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야 할지 이 얘기를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본 시장의 금리, 물가, 자금 흐름이 동시에 바뀌면서 엔화로 싸게 빌려서 달러 자산을 사들이는 전통적인 캐리 트레이드가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초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일단 금리 측면을 보면요. 5월 23일, 오늘이죠. 오늘 기준 일본의 10년물 수익률은요, 1.56%까지 올라가 있고요. 30년, 40년물은 각각 3.17%와 3.67%로 약 25년 만에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요, 이는 해지 비용을 감안한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의 금리 차를요, 불과 1.5%포인트 안팎까지 좁혀놨습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죠. 원래는 금리 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저금리로 일본의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엔캐리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의 차이가 좁아들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달러가 약세입니다. 따라서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최근 3개월 동안 일본 통화 대비 미국의 달러 가치는요, 마이너스 14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엔캐리 수익이 과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매력이 없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요, 물가 그리고 통화 정책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공유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 기사를 쓰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4월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4월에 헤드라인 CPI는 플러스 3.6%였고요. 근원 CPI는 플러스 3.5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망치는 플러스 3.4, 그리고 지난달에는 플러스 3.2였거든요. 따라서 근원 CPI가 좋지가 않죠.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은행이 연내 기준 금리를 추가적으로 25bp에서 50bp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70%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공급자 쪽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일본 내 연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외국 채권의 비중이 2024년 회기년도에 평균 3%포인트 가까이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의 장기채라든지 대체 투자로 확대하는 전략을 예고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관들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 일본 국채의 금리가 3%까지 올라갔고요. 엔화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달러 채권을 해지해서 보유할 이유가 급속히 약화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달러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겹쳐보면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부분 청산이 실현될 확률이요, 약 30%에서 40%, 그리고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는요, 일본 은행의 추가 긴축, 그리고 일본 국채의 고금리가 만약에 굳어지게 되면요,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자, 다만 완전한 대규모 청산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요, 엔캐리의 두 가지의 법칙목이 있는데 이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 국채 수익률의 절대 우위. 따라서 일본의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5% 대 3%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이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여전히 높은 엔화 약세 레벨.
뭐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해도 엔화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강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요. 그때는 엔캐리 청산이 발생될 확률이 10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갑자기 엔캐리 현상이 내일부터 급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5년 하반기 정도부터 2026년 중반까지 일본 기관 투자자들의 달러 채권 포지션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청산이죠. 물론 일본 은행이요. 금리 인상을 굉장히 천천히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금리 차가 좁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차이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요. 청산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저런 리스크에 계속해서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다 보면요. 이 정도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항상 우리 본인의 투자 맷집이 다르잖아요. 자기 자신의 맷집에 맞춰서 충분한 현금 비중을 확보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우리가 주식 투자를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충분한 현금 비중은 뭐냐면요. 주식이 떨어져도 괴로우면 안 됩니다. 뭐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줍줍하면 되지.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도 괴로우면 안 되거든요. 너무나 현금이 많은 사람은 지금 내가 자본의 한 90%를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요. 주식이 올라가면 급등하면 굉장히 불행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의 선물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면요. 3대 지수 모두 빨간색입니다. 자, 원래는 한 두세 시간 전까지는 플러스 0.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나빠졌죠.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 발표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와중에 아직까지 선물 지수가 급등하는 종목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비스트라, 두 번째는 탈렌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의 분위기가 좋은 이유를 이번 기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준 멤버분들께는 속보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비스트라 그리고 탈렌 에너지 관련해서 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해드리죠. 자,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요. 빠르면 오늘 금요일 날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때문이죠. AI 붐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핵 연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규 원자로의 승인을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원자료를 승인하고요. 연방 부지를 활용하게끔 도와주고 핵 연료 공급망 강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농축 우라늄 등의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전기가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모자랄 텐데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AI 경쟁에서 중국한테 밀릴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뉴스는요. 미준 탑픽 중에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탈렌 에너지 주식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자, 빠르면 오늘 5월 23일 금요일 규제 간소화, 연료 국산화, 차세대 원전 대출 지원이라는 3종 세트가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 AI 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미국에서 원전을 보유, 운영하는 전략서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스트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규제적으로도 그렇고 재무적인 순풍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 먼저 신규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규로 SMR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기존 설비를 업레이팅을 할 때도 이번에 행정명령이 약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패스트트랙은 빨리빨리 지금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질 거고 또한 차세대 연료 공급망 지원을
부분을 직접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DOE는 Department of Energy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부처에서 대출을 보증해주고 직접 대출 프로그램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원전 장기 유지 그리고 증설 프로젝트의 조달 금리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금리를 낮춰주면 따라서 정부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를 가지고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원전을 짓는다든지 증설을 하는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탈렌에너지인데요. 탈렌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서스퀘아나 원자력 발전소 옆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한테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 센터에 생산된 전략을 장기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데이터 센터로 공급되는 전력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작년 그리고 올해 승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탈레너지의 주가가 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요. 독립기구인 FERC는요.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AI 경쟁에서 중국한테 이기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명분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FERC 입장에서는요. 기존의 우려 사항을 재검토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긍정적으로 태도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이 성립되면요. 탈렌에너지는 지금 현재 설비가 2.2기가와트인데요. 그중에서 최대 1기가와트를요. 장기 고정 가격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가동률 역시도 향상되잖아요. 이 계약 하나만 가지고도요. 탈렌에너지의 에비타 수익이 연 6%에서 8%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달려있는 것이 탈렌에너지다. 이번 소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탈렌에너지의 이동평균선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비스트라 에너지는 5월 12일 날 이동평균선에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이 가장 위에 두 번째가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장기선이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 5월 12일부터는 비스트라 에너지의 주식을 사라라는 신호가 드디어 발생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때 샀다면 지금까지 5.91% 수익이 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탈렌에너지의 이동평균선인데요. 더 먼저 발생했죠. 5월 1일 날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가 발생했고요. 자, 여기죠. 이 지점에서 5일, 20일, 60일이 드디어 이제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고요. 세 선 모두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주식을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6.85% 플러스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멤버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여기 스마트머니 포트폴리오 엿보기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두 가지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컨텐츠는 제가 며칠 전에 전달해드린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손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헤지펀드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그들의 13F 파일에 요약된 부분을 살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시리즈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미주온 탑픽들을 가지고요. 과연 이런 헤지펀드들은 미주온 탑픽을 어떻게 했을까? 더 샀을까? 더 팔았을까?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을까? 지금 추세가 어떤지 각 종목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몇몇 주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팔란티어입니다. 과연 헤지펀드는 굉장히 높은 PER을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를 더 샀을지 아니면 팔았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자,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 헤지펀드 중에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숫자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311곳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는 327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샀죠. 5.14%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거고요. 물론 이때는 4월 달에 주식이 급락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헤지 펀드들 중에 팔란티어 주식으로요, 빅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체 자금 중에 5% 이상을 팔란티어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관의 수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11개, 이번 분기에는 10개니까요, 한 곳이 줄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엄 스테이크인데요. 미디엄 스테이크는 뭐냐면 전체 자금 중에 0.5% 이상의 자금을 팔란티어에 넣고 있는 기관인데요. 지난 분기에 50곳에서 67곳으로 34%나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두 개 있잖아요. 딱 봐도 긍정적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 헤지 펀드들 중에 몇 곳에서 팔란티어의 주식을 매도했고 몇 곳에서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했는지 보는 겁니다. 지난 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죠. 130곳에서 팔았고 190곳에서 샀잖아요.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한 기간의 수는 150, 그리고 매수한 기간의 수는 198이기 때문에 32%나 매수한 기간이 더 많았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지금 헤지 펀드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포트폴리오에서 팔란티어는 몇 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지난 분기에는 177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147위로 껑충 뛰어 올랐죠. 따라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좀 비중 있게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수많은 헤지 펀드들 중에 탑 20 안에 팔란티어를 담고 있는, 따라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요, 지난 분기에 37곳에서 43곳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탑 50 안에 팔란티어를 담고 있는 기관의 수도 지난 분기에 81곳에서 103곳으로 27%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따라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면요, 팔란티어는 원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종목인데요, 서서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를 넓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엔비디아입니다. 과연 기관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더 샀을지 아니면 팔아버렸을지 직접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죠. 가장 위쪽에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요, 3개월 전에는 730곳, 그리고 이번 분기에 확인해 봤더니 703곳으로 줄었습니다. 3.7% 정도 감소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충격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빅스테이크, 따라서 자본의 5% 이상을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는요, 지난 분기에 무려 142곳이었는데요. 이번 분기는 99곳으로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엔비디아에 있는 투자 자금을 빼낸 거죠. 자,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요,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지난 1월 27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기사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 따라서 1월 말에 딥시크가 등장했죠. 그리고 나서 불안감을 느낀 헤지펀드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좀 비중을 많이 줄였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미디엄 스테이크를 보면요, 415곳에서 407곳으로 역시 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주식을 매수한 기관 그리고 매도한 기관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죠. 0.27% 정도 오히려 매수한 기관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를 살펴봐야겠죠. 순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래는 31위였는데요 35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탑 30 안에 들지는 못합니다. 조금은 성장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헤지 펀드가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탑 20 안에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기관의 수는 462곳에서 416곳으로 줄었고요. 탑 50 안에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도 624에서 585로 줄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등장했던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수치는요, 다 3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3개월이 지나고 다음 분기에 발표될 내용에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런지 아니면 오히려 줍줍한 기간이 더 많을지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리는 더빙 영상에는요, 캐시 우드가 나옵니다. 과연 AI는 캐시 우드 목소리를 얼마나 재현해낼런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캐시우드는요, 일론 머스크의 최근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로보택시를 관련해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전망도 아울러서 표현을 합니다. 자, 과연 테슬라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인 캐시우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에는 미국 주식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시장이 쉴 때는 미주은 방송도 쉬기로 했거든요. 대신에 이번 주말에 2개의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모든 피로를 풀고요.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기술 인프라가 얼마나 낡았는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50년, 60년 된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일도 많았죠. 또 누적되지 않은 예산 절감 항목들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동안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도 드러났고요. 그런데 도이체 쪽에서는 그런 주장에 반박도 있었죠. 제 생각에 그 이유는요, 오히려 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투명성은 있었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머스크의 오랜 지지자로서 그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그에게 전화해서 브랜드에 대한 정치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독일에서의 판매가 2자릿수로 감소하고 프랑스에서 테슬라 판매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발을 받잖아요. 그거는 실수였죠. 그렇지 않나요? 머스크 때문인가요? 그는 우리가 적자로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나라에 대한 의무를 느끼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브랜드 손상에 대해 걱정했을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선점할 거라고 봅니다. 첫 로보택시는 6월에 오스틴에서 출시될 예정이고 이후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거예요. 특히 규제가 주 단위에서 연방 단위로 전환된다면 그 속도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타격은 있었죠. 하지만 더 큰 타격은 거시 경제적인 요인이었어요. 이번 관세 이슈 이전까지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1분기에는 더 심했죠. 미국에서는 뉴스 사이클이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요. 제 일론이 어느 정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요. 사실 그가 했던 행동은 충격 효과가 있었고 그걸 통해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걸 실행에 옮길 팀도 갖춰졌고요. 일론의 스타일은 목표와 일정표를 정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직접 뛰어들어서 초집중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해고라든가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즉 디커플링에 대해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럽과의 디커플링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요구하는 추가 규제들 때문에요. 예를 들어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대규모로 도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규제 당국,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FSD를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봐요.